유시민 작가 보고 역겹다고 했던 김진애. 결국 일이 커졌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독대를 한 번도 못했다는 식으로 깎아내렸죠. 그런데 알고 보니 10번 넘게 독대했다고 합니다. 허위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김진애는 뉴박 세력에 완벽하게 붙은 박쥐입니다. 왜 이자를 빨리 제거해야 하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이 처음 된 곳들이 있습니다. 단체장들. 음. 통영, 강릉, 네. 화천. 강릉 갔다 왔어요. 네. 너무 좋더라고. 네. 김중남. 그러니까 김중남 후보. 네. 그 좀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여론조사를 계속 좀 붙여봤는데 한번 해볼 만한 데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욕지도를 간 거 아닙니까 대표가? 그러니까 당 대표가 네. 다닌 곳 중에 그런데 성과 나온 거죠. 금산도 마지막에 뒤집혔고요. 네. 금산 고향이잖아 거기. 그러니까 고향이 원래 안 됐었어요. 근데 금산을 뒤집었어요. 막판에 가가지고 네. 우리 여론조사는 한 5에서 10% 지고 있었던 걸로 계속 나왔거든요. 기초단체장 중에 마지막 가서 저 뒤집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나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서천도 게 뒤집혀. 서천도 뒤집혀. 그러니까 그렇게 당 대표가 통할 수 있는 지역들이 꽤 있었어. 특히 이제 예를 들면 험지인데 아무도 신경 안 썼던 지역들 있잖아요. 주요 정당 대표들이 이런 데는 당 대표 가면 효과 나오거든. 그렇죠. 근데 정청래 당 대표 직무수행 평가해 보면 민주당 지지층 중에 70% 이상이 잘한다라고 평가를 하거든. 그건 상당히 높은 수치에 사실 장동영에 비하면. 근데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오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면서요. 모 의원으로부터 상임 선대위원장으로부터. 저는 뭐 그 얘기는 직접 들었는데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지 당대표실에서는. 그래서 첫 유세를 서울에서 한 게 아니라 첫날 추미애 후보한테 가서 할 수밖에 없는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그거 진짜 이런 건 평가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거 오만한 거지. 이인영 의원, 최현일 의원, 예식 의원 그거 오만한 거라고. 당대표로 오지 말라는 게 어딨어. 영남권도 아니고. 서울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본질적으로 네.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정무실장으로서도. 네. 이제 저는 그 대목에서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되거든요. 네. 우리 뭐 옛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선거 때 집안에 있는 부적갱이라도 들고 나와야 된다고. 힘만 된다면 다 보태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그리고 당대표가 움직이는 게요. 엄청난 득표력이 있어요. 그건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됐고 방금도 얘기했듯이 그 외에도 뭐 양구, 화천 같은 맞아요. 강원도 접경 지역 그다음에 옹진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돌았었잖아요. 그리고 저 강원도 우상호 그 성공한 사례 이런 거 보세요. 얼마나 그 당대표와 이렇게 찰떡 호흡 맞춰가면서 했던 곳이잖아요. 근데 저는 서울에서 사실 저도 그렇게 뭐 당대표가 안 오는 게 좋겠다라든가 심지어 당대표실에서 일정 조율을 하는데 뭐 거기에 저 뭐 응하지 않고 뭐 했다든가 저도 그건 정말 충격적이죠. 아니 심지어 오늘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전략 실패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제 대표를 계속 이제 까는데 김진애 오늘인가 어젠가 그 얘기했더만 입이 싸가지고 대통령하고 그 독대를 못했다고 독대 10번이나 했어요. 정면을 보고 얘기해. 네, 정면으로. 독대를 10번이나 했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한테 하는 말이죠. 김진애 의원 같았으면 독대 한 번 하고 나왔으면 언론사에 그렇게 뿌렸을 겁니다. 대표니까 안 한 겁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확하지 않은 걸 가지고 아무리 정청래 대표 싫다고 아니 본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사실관계도 정확히 모르는데 그렇게 언론에 대고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그런 행위들을 끊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감정 싸움이 되는 거라고 지금 지지자들끼리. 그러니까 뭐 당대표 무시하고 또 모욕하는 뭐 이런 발언들 뭐 서슴없이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선거 과정에서 그렇게 당대표를 배제하면 이길 거라는 그런 아주 오만한 생각들 그리고 전혀 어떤 우리 지지자들을 어떻게 결집시켜낼 건지 여기에 대한 어떤 뭐 이제 보관도 없고 그래서 저는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그럼 결국 그거는 그 전당대회가 있다니까 예, 콩팥이 선거에 이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지방 선거 여기에 대통령 말씀대로 올인해야 힘을 하는데. 다해서 전력을 여기 쏟아 부어도 될까 말까 한데 근데 지금 다 딴 생각하고 선거 이후에 전당대회 생각하거나 또 터무니없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내가 정무부 시장이다 네가 뭐다 이런 얘기들이나 하고 있고 저는 그거는 정말 뭐 예, 심각하게 그건 좀 저는 전북 선거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서 피땀 흘려서 정말 선거운동하는 민주당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김관영 도지사 같은 경우는 CCTV에 명확히 찍혔지 않습니까? 예. 거기 최고위원들 다 제명시켜놓고 다 동의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거를 김관영 편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에 전북 졌어 봐요. 그렇게 하고 전북 졌어 봐요. 누구를 잡아 뜯었을까요? 딱 타깃이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정청래 당대표 공격하려고 그렇게 한 그렇죠. 거지 뭐. 아니 저는 며칠 전에 기자가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당 대표가 전북 신경 쓰느라고 서울 신경 안 써서 서울 진 거 아니냐? 아니, 이런 게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사실관계를 좀 파악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서울 신경 안 쓴 것도 아니지만 그러길래 제가 그래서 얘기했죠. 네. 전북 신경 안 쓰느라고 서울 신경 못 써서 서울시장 쳤다? 그럼 전북 신경 쓰게 만든 게 누구냐고. 그 사람이 그러면 서울시장 떨어뜨린 주범 아니냐고. 왜 전북 신경 쓰게 만들었냐고. 예를 들면 거기 편들었던 송영길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잖아. 1번은 김관영 씨고. 그렇지. 뭐 그렇지. 그랬더니만 기자가 그렇죠. 그러네요 하더라고. 그러고 기사를 안 쓰지. 그렇지. 그러고는 그런 말은 안 써주고. 하여간 네, 몰랐어요. 이렇게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오지 말라고 한 거 이건 몰랐어요. 전혀. 몰랐죠. 그래서 알아야 돼. 근데 그거를 우리가 선거 중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얘기하는 선거 거야. 끝났으니까 얘기하지. 선거 도중에 우리 내부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득표에도 전혀 도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건 또 다른 분란이자 우리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하는 분들에 대한 뭐 우리 내부의 공격 같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럴 수 없죠. 그 김현- 당인으로서. 네. 김현 최고 그 견제론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최고는 아니고 정무실장. 아 정말 최고위원님은 여기 계십니다. 아니 다음 전당대 최고위원 나올 것 같아. 안 합니다. 아까 댓글에 저는 김영환 최고 능력도 안 되고 하던데. 할 생각도 없습니다. 나 이렇게 저 질렸습니다. 지금. 아니, 뭐, 앞에 저 보좌진 앉아 있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서 선거 나올까 봐. 아니 솔직히 제 얼굴 많이 탔잖아요. 네. 대표 쫓아다니면서 엄청 탔거든요. 네. 제가 국회의원들 다 봤어요. 네. 대표 얼굴이 제일 새카매요. 맞아요. 네. 대표님 그 다음에 얼굴이. 제가 2등 아닐까요? 근데 견제론 개인적으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이렇게 견제론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견제론이 올라온 거. 그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 대통령 지지는 되게 높은데 네. 좀 그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저희 선거 과정의 전략이랄까 대통령을 맨 앞에 내세우면서 좀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다가 저희 좀 생각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없어. 후보가 올라왔어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없어졌어. 사라지고 실종됐어. 후보가 올라왔어요. 아니 그걸 사람들이 네. 잘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경선 치를 때 있잖아. 초반에 한 네. 5, 6개월 전, 뭐 네. 3, 4개월 전에 대통령 이야기를 하다가 네. 경선 통과하고 본선 후보 확정된 다음에 대통령이 실종됐어.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북에도 요구를 한 게 이원택 얘기하지 말고 음. 전북의 기회를 대통령과 함께 살리겠다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계속 그렇게 좀 주문을 넣었거든요. 네. 그 이제 그 사실은 정원호 캠프에도 계속 요구를 했고 저는 또 때로 이제 그런 그 GTX-A 철근 누락 사건 때 논평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 나는 진짜 네. 오세훈 때릴 게 얼마나 맞아요. 많냐고. 한강버스도 매섭게 있고. 때릴 네. 게 한강부 10년 동안 해온 게 뭐야. 막 때릴 게 산더미인데 이걸 안 때리니 제대로 그러니까 매섭게 부자 안 때리니까. 몸조심하는 느낌이 너무 났어요. 이긴 선거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딱 지난번에 제가 음. 그냥 정말 좋은 말로 착한 선거한다 그랬죠. 무색무취 선거를 했죠. 근데 두고두고 아쉬워요. 다 저희들 좀 뭐 어떻게 보면 지도부 아니, 책임을 솔직히 많이 해서 저희 있습니다. 모두의 정원호 책임이에요. 후보가 네. 대통령이 픽했고 원래 성동구로 너무너무 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가 컸고 네.
근데 쉽게 그렇게 대통령이 픽을 해서 우리 지지자들이 관심을 가졌고 또 성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정청래 대표도 정은호 후보를 사실상 그쪽 정청래 대표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그럼요. 지지도 했잖아요. 그럼요. 사실 박주민은 혼자 뛴 거고 냉철히 이야기하면. 예. 근데 이제 경선을 치르면서 약간 이제 걱정거리가 쌓였잖아요. 그 다음에 뭔가 비상하게 대처를 맞아요. 했어야 하는데 워낙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냥 가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사실 인지도나 중량감에서 확 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어. 마치 대통령감 하듯이 시장감이냐.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이게 그냥 시장, 그렇죠. 그냥 넘버 투잖아, 도지사가 넘버 투.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시장감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선뜻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있지 못했거든요. 유권자들이. 그럼 그때 정은호 후보는 내가 숨겨진 서울시장감이었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줬어야 되죠. 그러려면 그러니까 오세훈과도 난타전도 난타도 하고 해야지.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점잖게 네거티브 안 한다 해버리면 그럼 그냥 성동구청장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지점이 저도 못내 아쉬운데 아쉬워요. 예, 아쉬운 거죠. 이건 저희도 예. 자, 이현주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어요. 사퇴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그 당대표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뽑는 선거가 전당대회가 8월 17일로 지금 나와 있던데 그 확정이 된 겁니까? 8월 17일 대전? 네, 오늘 좀 거의 확정하지. 왜냐하면 장소 예약을 해야 하잖아요. 시간이 장소는 없죠. 1월 달도 이것도 가짜 뉴스가 있던데 네. 장소도 뭐 이야기 안 나서 전대를 좀 미루니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1월 달부터 저희들이 계속 장소를 물색했고 예. 8월 17일, 8월 30일, 9월 6일인가 7일인가 네, 세 가지를 놓고요. 예. 오늘 그 최고위원들하고 좀 얘기를 했고 8월 17일 쪽으로 좀 모아졌습니다. 그럼 네. 다행이네. 일단 날짜가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결은 안 했지만 이루어졌는데 내용적 우리 최고위원 간담회에서는 8월 17일로 그럼 뭐 내일 모레 최고위원 열리잖아요. 예, 수요일 모레 날 의결할 겁니다. 모레 의결한다고 보고 네. 그러면 음. 자 정전의 당대표가 연임 도전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도전하게 되면 두 달 전에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규정이 아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전준이 구성 전에만 사퇴하면 됩니다. 전준희 구성. 예, 예. 그러니까 전당 준비 전대 그렇군요. 준비위원회. 네. 예. 그러면 날짜가 정해지면 다음 주 말 정도면 전준희가 구성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 저번 대표 선거 때는 예. 후보 등록 기준일 53일 전인가 해서 예. 그 당원 당규 성립 80일 전에 해야 되는데 예. 그때 당원 당규를 그 부칙 조항을 해서 예외 조항을 좀 줬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전준희 구성을 늦출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네. 이제 예를 들면 선거가 마쳤고 네. 사실 당내에서는 이제 전당대회가 있는 거니까 가장 큰 행사가 네. 그러면 뭐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빨리 전준희 구성하게 네. 해주는 게 네. 맞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당원 하실 것 당규상으로는 제가 알기로 후보 네. 등록하면서 그만두시면 돼요. 그런데 통상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준희 구성점에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그게 거의 관례가 되고 있는 거죠. 거죠. 왜냐면 후발주자들이 뛸 수 있게끔 예, 만들어주는 게 그러면 맞으니까. 현재 일정으로 미뤄보면 7월 초중순 이점에 이제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김민석 전 총리께서 이제 당으로 귀환하시잖아요. 사실 뭐 청문회 과정은 남아 있지만 이제 돌아오시는 거가 확실시되고 네. 그리고 전당대 당대표 도전하는 게 뭐 기정사실화돼 있고 그래요? 제가 듣기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저는 있습니다. 안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바람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 당으로 귀환한다. 근데 원래 당에 계셨고 네. 네. 지금도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이시고 근데 이제 국무총리직을 수행을 하셨는데 뭐 아시다시피 검찰개혁 문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이런저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여러 가지로 미뤄볼 때 저는 뭐 당대표로 출마할 만한 저는 그런 뭐 명분이나 이런 게 없어 보입니다. 저는 제가 보는 견해는 네. 예를 들면 대통령 뜻이다 이렇게 이제 이게 소문이 많이 이제 퍼뜨려서 사실 김민석 대 정청래 1대1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닐까? 아니 저는 네. 이제 무슨 정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도 나오지 않으면서 김민석 그 전 총리와 연대하지 않을까 제 감은.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 박찬대 정청래 할 때 득표율이 65대 35였나요? 대략 예, 그랬죠. 당원들은 그랬죠. 예. 당원. 아니 전체가 합의. 전체가 그 정도. 전체는 6대4 정도. 6대4 였네. 예, 예. 2등가 뭐. 당원들이 어. 6.5대 3.5 정도 아, 나온 것 그랬나요? 같고요. 예, 예. 그러면 이번에 이제 대의원이 없어졌으니까 당원 투표가 그러면 70%인가요? 여론조사 30? 이렇게 되나요? 아마 그렇죠. 지금 여론조사 2, 30에 네. 나머지 당원 투표 이럴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여론조사 상에서는 거의 두 분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전에 나온 걸 보면 큰 차이 없을 것 같고. 그럼 결국 이제 당원에서 그렇죠. 결론 내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음. 근데 이 선거가 공교롭게 다음번 총선에 공천권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필사적일 거라고 줄을 서는 게. 그래서 저는 대중의 관심이 아마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이제 선거 과정이 격화될 텐데 그렇죠. 왜냐하면 그 배지들이 결사적으로 할 거라고. 근데 이제 격화될 건데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단순히 대통령님을 누가 잘 지원할 거냐 받들 거냐 이것도 한 포인트가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당원 주권을 그 1인 1표제라든가 결선 투표제 그다음에 100% 경선 컷오프 없이 이렇게 이제 지방선거 때 적용했던 정청래 대표가 중심이 돼서 적용했던 이 경선 룰 그리고 1인 1표제 요 부분이 과연 총선 때 지켜질 수 있느냐 아니면 후퇴할 거냐 이런 당원 주권과 관련된 이러저러한 게 쟁점이 떠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선 때 공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두 번째 이슈가 될 것 같고 범 여권의 통합 문제를 연대와 통합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과연 총선 전에 각자가 그럼 지금 통합할 게 아니라면 시나리오를 내봐라. 당신이 당대표 때 내년에 그러면 조국 신당을 비롯한 우호적인 민주당 외곽을 크게 그렇죠. 통합을 할 거냐 연대를 아니면 선거연대를 어떻게 한다는 거냐 총선 때는 요거를 이번에 평택의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쟁점이 돼서 아마 물을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보여요. 대통령님은 어떻게 잘 뒷받침해서 개혁과 민생 과제들을 잘 이끌어갈 거냐. 개혁 입법도 마찬가지고 민생 입법 또 잘 뒷받침할 그렇죠. 거냐. 요거 호흡을 잘 맞출 거냐. 두 번째는 당원 주권의 문제. 세 번째는 이 법령권의 통합과 연대의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왜냐하면 통합과 연대가 이게 잘 안 되면 총선 때 이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고전할 거예요 민주당이. 울산은 이겼고 예. 평택은 졌죠. 평택은 졌고 예. 이제 예를 들면 그것 때문에 투표 안 한 사람도 있고요. 마음이 상해서 별의별 사람이 있어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조국 신당이나 진보당 사람들이 격전지에서 그 지지층이 100% 왔습니까 민주당 후보? 아마 100% 안 왔을 겁니다. 70% 60% 많이 와야 80% 왔을 거예요. 20, 30%는 무조건 타당 후보 지지했거나 뭐 기권했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왜냐하면 결선 투표제가 받아들여지면 좋은데 대선 때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게 만약 안 됐을 때도 대비를 해야 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아마 전당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좀 걱정되는 건 그런 거예요. 너무 격화될까 봐. 김민석, 페북에 저도 모르는 좋아요 다수 눌려 X로 소통한다. 얼마 전부터 제 페이스북에 저도 모르는 좋아요가 다수 눌려지는 등 비정상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각도로 확인을 해보았지만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어 당분간 페이스북 활동을 중단합니다. 다른 플랫폼 X,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통하겠습니다. 근데 저 말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게요. 좋아요 눌렀다가 바로 좋아요를 취소해요. 근데 그 순간 캡처가 됩니다. 나도 모르는 좋아요면 좋아요가 눌러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좋아요를 눌렀다가 화들짝하고 바로 좋아요를 취소해요. 그러니까 취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계정을 그 문재인 대통령 딸이 관리했었는데 그 딸이 친낙계들 뭐 하고 막 이런 거에 좋아요 누르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단 말이에요. 고양이가 눌렀네 뭐. 아이고 진짜 한심하죠. 자, 이렇게 누가 들어도 거짓말로 들리는 이런 말을 이렇게 당당하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환이 되죠. 과로로 감기가 와 평소보다 일찍 10시쯤 약을 먹고 잠들었다가 계엄 소식에 국회로 뛰어왔습니다. 본회의장에 도착하니 계엄 해제 의결이 종료된 후였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 박선원이 김어준에게 계엄 당시를 이제 회고하면서 이야기하는 대목인데, 박선원 보좌관이 12월 3일 9시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특전사가 이상하다. 동향이 이상하다. 훈련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비상대기입니다.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되는데 특임대가 훈련을 안 했다.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 박선원 보좌관. 여기라는 박선원 보좌관도 국정원 출신인가? 어디 출신이에요. 이쪽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좌관이 또 어떤 보고를 하냐? 잠을 자지 않는다. 9시니까 취침을 해야 되는데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리고 9시 40분쯤 돼가지고 의원님 특임대 휴대폰 회수해 갔습니다. 이런 보고를 해요. 박선원에게. 그러면서 계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15분 지나고 나서 그 보좌관이 의원님 지금 윤석열이 긴급 담화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보고를 해요. 박선원에게 박선원 보좌관이 계엄 징후가 뚜렷하다.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보고를 해요. 근데 박선원은요. 이걸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김민석 수석한테 지금 이 야밤에 이런 짓을 한다는데, 자, 박선원은 본인의 보좌관에게 계엄 징후를 보고를 받았고요. 이 보고를 김민석 수석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김민석은요. 박선원의 계엄 징후 보고를 받고 감기 기운이야. 감기약 먹고 잠을 잤다. 말이 됩니까? 박선원도요. 김민석이 감기약 먹고 잤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김민석을 따라다니면서 줄을 서고 있어요. 이게 너무 황당하다는 거죠. 김민석은 이현주와 주고받은 미략 타격 소재, 이 문자 내가 보내지 않았다라고 당당하게 말했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아직도 김민석과 이현주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아무도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고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조털레유를 외치면서 악마화하고 있는 글에 좋아요를 누르고도 자신이 안 눌렀다. 당당하게 말하죠. 김민석이 한 말이 이거 거짓말이다 라고 의심되는 상황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민석에게 줄 서 있는 친석계 놈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김민석이 이낙연보다 훨씬 더 악질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평택을, 부산 북갑, 서울시장 선거 망친 것들, 유시민, 김어준의 겸손 공장, 체육의 매불쇼, 2, 3번에 출연한 패널 등 조국 혁신당 의원들 문조털레유, 김민석이 좋아요를 눌렀어. 이거 보세요. 자, 그리고 지금 체육 공격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유시민, 김어준 공격은 원래 됐었던 거고 이런 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체육이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투명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런 김민석의 뒷공작으로 보이는 그리고 이미 드러난 증거들 있잖아요. 강득구의 페북글이라든지 그리고 미략 타격 소재 문자라든지 조국을 공격하자라는 문자라든지 유시민 뒷담 까던 문자라든지 나온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근거로 김민석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광주에 사는 누군가가 저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발했습니다. 김민석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저를 고발했어요. 김민석을 지지하는 그냥 시민인지 아니면 김민석과 관련 있는 조직의 일원인지 그걸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이번 고발을 단순히 대응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반드시 무고죄로 반격할 거예요. 역공할 겁니다. 단순 대응만 하면요. 앞으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입틀막 고발, 김민석에 대한 입틀막 고발 이게 난무할 가능성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어요.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고소인이 누군지 고발인이 누군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아직까진 몰라요. 저는 이낙연에게 고소당했죠. 이낙연 신천지 연루 가능성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고 그걸 허위사실 유포의 명예훼손으로 이낙연이 직접 저를 고소했습니다. 싸웠고 3심 모두 무죄. 지금은 김민석. 뭐 총리급들하고만 싸워 나는. 총리급들이 나를 또 이렇게 자꾸 건드리지.
전직 총리가 말이죠. 근데 이번에 김민석 관련된 건 광주에 사는 한 시민이 고발한 거예요.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인 건지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거를 단순히 저들의 고발에 대해서 나의 죄 없음을 대응하는 정도로 끝이지 않을 겁니다. 역공할 거예요. 무고죄로 역공할 겁니다.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정치인은 위험합니다. 우린 한 정치인의 탐욕스러움, 이거를 간파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죠. 근데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더 깐깐하게 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미국의 닉슨이 무너진 이유가요, 불법 도청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과 관련된 거짓말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정치인의 거짓말은요, 그 자체로 정치 생명을 끝낼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이걸 바뀌어야 됩니다. 이번 선거 때 김용남이 했던 수많은 거짓말에도 김용남 옹호하는 인간들 많았습니다. 그게 무슨 대수냐? 뭐 이겁니까? 어머니가 간장 행상했다. 거짓말이라며요. 차명 운영 안 했다며요. 근데 본인이 차명 운영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도 아니라고 우기잖아요. 정치인의 거짓말은 그게 거짓말인 게 걸리는 순간 정치 생명이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치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냥 넘어가요. 박선원에게 계엄 징후를 보고를 받고도 감기약을 먹고 아우 머리야 잠들 수 있었던 이 김민석의 호연지기, 감탄을 금할 수 없다. 김민석이 감기약 먹고 잤다는 게 거짓말 아니야라고 의심하지 않는, 지금도 김민석을 쫄쫄 따라대면서 줄을 서 있는 이 박선원의 포용력, 감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노무현을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이 김민석의 기계, 김민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8월 전당대회는 전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민주당의 당권을 잡느냐 마느냐, 이 전쟁이에요. 민주당이 바로 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습니다. 이번 선거로 확인한 게 있어요. 국힘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민주당이 개판이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이번 선거로 확인된 것 아닙니까? 내란을 일으켜요. 그런데 민주당이 개판이면 국힘이 이깁니다. 내란 주요 종사자야. 그래도 뽑힙니다. 민주당이 개판치면 국힘이 이깁니다. 지금 젊은 애들이 재선거 하라고 난리예요. 장동혁도 재선거 하잡니다. 자, 여러분, 서울 재선거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크게 질 겁니다. 구청장 바뀔 수도 있어요. 에이, 그러면 우리가 다시 뭉쳐가지고 오세훈 안 되게 만들지 않을까요? 아니요. 민주시민들한테 정원호는 이미 싸늘히 식어버렸습니다. 민주시민들이요, 오세훈은 절대 안 돼. 그래서 정원호 다시 찍을까요? 재선거하면? 아니요. 더 크게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낙연이 후보로 나왔으면 우리가 찍을 수 있나요? 못 찍잖아요. 물론 정원호가 이낙연급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후보냐 그렇지 않으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 재선거 하면요, 구청장도 바뀔 수 있고 더 크게 질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정원호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세훈에게 패배한 순간 민주시민들은 정원호를 서울시장감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재선거하면 더 크게 질 거예요. 지금 재선거하자는 논리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재선거 하자면 해야지 뭐. 선관위가 저는 노림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 하필 오세훈이 많이 앞서는 지역에 저렇게 했을까? 오세훈이 질 줄 알고 노태하게 작업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의심합니다. 근데 오세훈이 이겨버렸으니까 꼬인 거지 뭐. 오세훈이 지는 판이었잖아요, 여론조사 보면. 그래서 송파 쪽 오세훈표가 많이 나오는 쪽에다가 장난질을 쳐서 부정선거다 막 이렇게 하려고 한 건데 오세훈이 이겼네. 그런데 재선거를 하자는 젊은 애들은 이게 좀 오세훈이 이겼는데 재선거하면 이게 돼? 근데 젊은 애들도 재선거 하자고 참정권 침해다, 그 논리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근데 얘네들도 시위에 막 나왔는데 아니 모스탄이 나오고 전환길이 나오고 막 이러는 거야. 이건 아닌데? 선관위를 그렇게 한 게 대통령이 했다. 대통령도 못 건드려요. 선관위는 헌법기관이에요. 그래서 젊은 애들 사이에서 이게 조직
적으로 움직이는 애들 말고 자발적으로 들어왔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는 애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거 법적으로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민주당 지지했던 사람들이 투표장에 갈 것이냐. 굉장히 더 큰 격차로 오세훈이 이길 거라고 봅니다. 자, 그만큼요. 우리가 분열하고 하나로 합쳐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선거에서 져요. 국힘은 누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가 집니다. 추경호도 되고 이진숙도 되고 한동훈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윤석열도 되고 뭐 다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겨우 이깁니다. 이번 선거로 확인한 거예요. 친석계와 뉴 이재명 세력을 민주당에서 축출시키지 못하면요. 정권 연장 불가능합니다. 누가 대선 주자로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패급이 나오는 게 아니면 상관없어요. 국힘 후보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갈라진다. 그러면 저쪽 대통령 당선되는 겁니다. 정권 연장이 안 되면 검찰 권력이 돌아올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 후에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민주당은 재기 불능 상태가 될 것이고요. 대한민국 복구 불가로 망가지게 될 겁니다. 이번 전당대회 의미는요. 이거예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거입니다. 지방선거 이번 8월 전당대회에 비하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정치에 관심을 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전당대회가요. 지방선거보다 훨씬 중요해요. 친석계 뉴 이재명 세력 민주당에서 축출시키려면요. 김민석이 당대표 되는 걸 막아야만 합니다.